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윤의 어떤 큰 텐트 속에서는 180, 190이 가능할 수 있으나 거기에 힘을 더 보태야 되는 것들이 삼지대에 있는 제가 말했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의 어떤 그쪽 부류에서도 연대를 해야만 200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 말씀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금륜 세력들이 공천을 받고 거기에서 이탈해 나온 이제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개혁신당 쪽으로 붙고 그것이 이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경합이 일어나는 것, 수도권에서도 경합이 좀 일어나는 것, 이렇게 해야 한 10석에서 15석 네. 정도가 개혁신당 쪽에 보태지죠.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200석이 넘는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한 185석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는 네. 범야권에서 자력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극대치로 보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네, 예. 거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0석이 이준석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됐다고 하면 그 뒤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윤석열 정부는 솔직히 사실상 식물 정부가 되죠. 레임덕은 지금도 시작되었다고 그래도 보는 게 이제 맞지 않나요? 안 움직이게 되니까 다행이죠. 예. 움직이면 막 그릇 깨지잖아요. 예. 뭐 가만히 있으면 지지율이 오르는데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는 본인이에요. 본인이 입을 열거나 본인이 얼굴을 비치면 국정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본인이 안 나타나고 본인이 말 안 하면 국정 지지도는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는데 결국에 저희가 200석이 되면은 조금 일단은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둔화돼서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자체도 이제는 야권과 대화 타협의 장에 억지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투항을 해야 돼요. 지금은 뭐 한 100석 넘게,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나랍니까? 정치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야당과 만나지도 않고 협치도 하지 않는데, 이제 이 총선에서 이런 상황 200석 이상의 상황이 된다면 이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와서 협상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개헌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에서 더 이상 못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쓸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번 더 강하게 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라는 것은 이제 뭐 듣기에 따라서 내려와라. 대통령직을 그만하라고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러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야 다 행복하지.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불행해지고요. 나라도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200석 일단 되면은 수사부터 받으라고 하는 여론은 거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무조건 수사는 받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하는데. 아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지 대통령입니까? 형사소추를 안 받는 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 기간 임기 동안에는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잘못했으면 일반인하고 똑같이 수사 받아야죠. 그러면은 형사소추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 것을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석을 넘겨서 뭐 거부하면 특검도 저희가 알아서 하고 또 수사도 받게끔 하고 해야죠. 결국에는 이 입법부의 200석을 이렇게 이제 국민들께서 준다는 거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런 힘을 줄 테니까 행정부가 더 이상 뭐 견제와 균형 이런 뭐 이 고상한 말로는 안 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입법부 당신들한테 우리가 힘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라.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을 빼고 나서 200석이 만들어지면 첫 번째 대통령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니까 바로 수사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할 게 많습니다. 예. 최수근 상병 이거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이 부분에서 진상규명 해야 돼요.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양평 게이트 당연히 양평 게이트 해야 돼요. 그다음에 김건희 그 주가 조작 특검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대장동 50억 클럽 해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이거를 다 지금 그 국민이 준 권력자 최고의 자리인 대통령 자리를 가지고 다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4월 10일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예, 때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하나 하면요. 그 동작을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나경원 의원 네네. 전 의원이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태어나서 선거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처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나 서운함이 너무 커가지고 반드시 국회 입성을 해야 한다.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권 관계자한테 얘기를 네네. 들었습니다. 네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의석수가 100석이 된다 안 된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살아 돌아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조금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의 사례처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선에서 질 게 지금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입지는 범야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할 그렇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앞길은 캄캄한 거 말고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과응보고 지금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치욕적이지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 경력으로 보나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살아온 또 경험으로 보나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에서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경원 전 의원은 나름대로 그 보수에서는 오랫동안 정통성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유력한 여성 지도자로서 또 주목을 받았었고 보수층에서는. 근데 당시에 찍어내는 거 보십시오. 너무나 그 어처구니 없이 무슨 동네에 무슨 그런 말패가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목덜미를 잡듯이 그냥 끌어내리는 그런 치욕을 저는 참았다고 봐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나경원 전 의원만 있겠습니까? 김기현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도 그 칼을 갈고 있을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늘 얘기하죠. 5년짜리 권력이 겁도 없이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본인의 적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본인이 뿌린 씨앗들이 본인에게 아주 거대한 칼로 다가서고 있다는 걸 본인도 직감할 것이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실제 총선은 의석을 몇 석을 각 정당이 가져가느냐도 뭐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생각하면 총선 이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실제 여권 관계자한테 듣기도 하고 네. 뭐 야당에서는 지금 당장 총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 이렇게 가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지금 현재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대통령의 뭐 퇴진이든 아니면은 탄핵이든 아니면 수사 국면이든 걷잡을 수 없는 정책 상황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것은 좀 불변의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서용주 네. 부대변인은 네. 이런 정치판에서 네. 출마 준비도 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정치를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정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정치라는 게 예전에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도 똑같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정치는 늘 이게 시대 정신과 부합돼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통상 저는 정치가 예전에는 뭐 민주화를 위해서 군부 독재가 싸우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정치 민주화 이전에는 경제 민주화 여러 가지의 어떤 시대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정치가 어떤 신념과 가치를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맞서서 투쟁해오고 성과해오고 해왔던 거가 있다면 이제는 정치는 국민에 대한 고도의 서비스라는 집단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뭔가를 내드릴 수 있는 작업들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일 저는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상품이죠. 기업이 신상품을 내놓지 않는 기업은요, 그건 기업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핸드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애니콜이 유명해서 애니콜이 유명하다고 애니콜만 계속 삼성이 팔고 있었으면 지금 삼성이 있을까요? 없죠.
갤럭시를 내고 또 다른 제품을 내고 다른 제품을 내고 이거는 소비자가 그만큼 수요층이 높아졌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잘 파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가 옛날 사람을 계속 내놔요. 그러면 국민인 유권자들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 이 정당은 이제 희망이 없구나 라고 했을 때는 정치는 끊임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있어서의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끊임없이 신상품을 또 만족할 만한 뭔가 효능감 높은 어떤 제품들을 뭘 드릴까 고민한 정치가 돼야 된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예전 얘기 소시적에 제가 훈장 좀 받았습니다. 이 얘기로 정치를 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정치가 해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색깔이 강하지 않는데요. 네. 근데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네. 줄 선다는 이런 느낌 별로 없어요. 네, 줄을 잘 못 섭니다. 제가. 못 씁니까? 안 씁니까? 성격이 제가 급해서 줄을 못 써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하시는 말씀 보면 그 빛을 내기 위해서 빛이 되는 존재보다는 내가 땔감 같은 존재로 정치 활동을 한다 이런 말씀. 그리고 머리는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사실 그 머리보다는 가슴이 먼저 알고 가슴이 또 더 넓게 한다 이런 말씀을 소신처럼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뭐 여의도에 한 15년 계셨는데 네. 여전히 갖고 계시는 이제 일종의 철학 같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를 함에 있어서 삶도 그렇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함께 해야만 또 이게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특히는 정당 정치라는 것들은 혼자서 아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해, 내가 말을 잘해, 뛰어나, 내가 학벌이 좋아, 내가 스펙이 좋아 이걸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팀플레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땔감 같은 존재로서 자기의 역할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을 위해서 자기를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늘 얘기한 선당후사의 뭐 얘기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치에 들어와야만 정치의 전체적인 모집단이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머리는 좀 차갑게 하고 가슴은 뜨겁게 하라는 뭐 그런 오래된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너무 셈에만 몰입하다 보면 공감 능력이 심장이 공감을 하잖아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요. 저는 국민들과 이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의 무엇을 요구한가를 느끼려고 할 때는 머리로는 이해만 할 뿐이에요. 이 심장이 다가서야 공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는 정치보다 공감하는 정치가 먼저 선행이 돼야만 정치의 기본과 정치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소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서영주 부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 사람이 부드럽게 말을 해도 충분히 울림을 줄 수 있구나. 저는 평론하면서 막 격하고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부드러운 것이 참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에요. 아이고, 또 과찬이시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상품이 정치에서 계속 이렇게 생산돼야 된다는 것도 네. 제가 최근에 만나봤던 많은 정치인은 당장 내 눈앞에 이걸 어떻게 챙길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는 분이 많았는데 뭐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도 오늘 인터뷰에서 저는 서영주 부대변인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죠. 네, 말씀. 이재명 당대표가 네. 그 친명, 찐명 이런 거 너무 많이 챙기지 마시고요. 예. 서영주 부대변인처럼 합리적이고 온건하면서도 방향이 분명하고 국민과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분들을 이번에 뭐 범민주 진보의 비례대표 정당에 올해 신청도 한번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당을 외연 확장에 좋은 땔감으로 한번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관계자들 보시면 꼭 한번 저 서영주 부대변인을 눈여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뭐 역할이 주어진다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정치는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다. 예. 근데 역할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건 강제로 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뜻을 채웠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정치판이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치연한 직설 서영주 부대변인하고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시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치를 보면서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그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진실을 숨기고 있구나. 이것이 드러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와 생각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중요한 것은 진실일 텐데요. 우리 국민은 진실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진실한 사람에게 손을 잡고 진실한 사람과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서용주 부대변인과 진행했던 정치현안 직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